당신은 오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굴어도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겨도 당신은 참았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좀 더 이해해줘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또 한 번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기분. 누군가를 위해 내어준 시간들이, 친절이, 배려가 마치 블랙홀처럼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는 당신에게 전화를 걸 때만 연락합니다. 자신의 하소연을 쏟아내고는 고마워, 너 덕분에 기분 풀렸어라는 말 한마디로 통화를 끊습니다. 정작 당신이 힘들 때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직장 동료는 당신의 도움을 받고도 그것을 자신의 성과인 양 보고합니다. 당신이 밤새 작업한 자료를, 당신이 정리한 아이디어를 가져가면서도 감사 인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당신의 헌신을 사랑이 아닌 의무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아프거나 지쳐도 내가 해줄 줄 알았는데 라는 말로 실망을 표현합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더 외롭고 공허해지는 걸까? 이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모두에게 친절했기 때문입니다. 구분 없는 친절은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파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철학과 심리학의 언어로 해부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그 착함 뒤에 숨겨진 다른 동기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인정 욕구의 노예입니다. 무차별적으로 친절한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강렬한 인정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조건부 사랑을 받으며 자란 사람들은 착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신념을 내면화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를 가치의 조건화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친절을 베풀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묻습니다. 이제 나를 좋아해 줄까? 이제 나를 인정해 줄까? 이 질문 속에는 이미 당신의 패배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순간 당신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둘째, 거절에 대한 공포입니다. 아니요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는, 관계가 깨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거절 민감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거절하지 못하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방적 착취의 구조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절대 거절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친절은 존중이 아니라 무시를 낳습니다. 셋째, 우월감의 은밀한 쾌락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행위에는 종종 교묘한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너보다 여유롭고, 너보다 성숙하고, 너보다 선하다. 이런 무의식적 메시지가 친절이라는 포장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우월성 추구를 인간의 기본 동기로 보았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타인을 도움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런 친절은 상대방을 무력한 존재로 고착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을 구원자 역할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넷째, 갈등 회피의 전략입니다. 친절은 때로 전쟁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불편한 대화를 하지 않기 위해, 경계를 세우는 수고를 덜기 위해 사람들은 그냥 웃으며 넘어갑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갈등을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은 내면에 쌓여 독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당신을 우울과 무력감의 늪으로 끌고 갑니다. 다섯째, 보상 심리의 함정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상대방도 나에게 똑같이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는 대부분 배신으로 끝납니다. 사회 심리학의 호혜성 원리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작동하려면 상대방도 같은 도덕적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는 세상에는 당신의 친절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실망하면 오히려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당신의 무차별적 친절은 결국 착취를 부르는 초대장이었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고슴도치의 딜레마.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집니다. 그러면 또 춥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고슴도치들은 적절한 거리를 찾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무차별적 친절은 이 거리감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온도로 다가가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시가 더 날카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기를 나눌 의지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인간관계의 5가지 함정은 이것입니다. 첫째,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동정심은 고귀한 감정이지만 과도한 동정은 공멸로 이어집니다. 익사하는 사람을 구하려다 함께 물에 빠지는 것처럼 타인의 문제를 모두 떠안으려는 순간 당신도 무너집니다. 둘째, 모든 관계에 같은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사람은 평등하지만 관계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돕는 관계가 있고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가 있습니다. 구분하지 못하면 당신의 삶은 타인의 무게에 짓눌립니다. 셋째, 친절을 의무로 만들지 마십시오. 의무감에서 비롯된 친절은 원망을 낳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정한 친절이 아닙니다. 넷째, 타인의 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친절로 누군가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희망입니다. 변화는 본인의 의지에서만 나옵니다. 다섯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쁜 관계보다 좋은 고독이 낫습니다. 당신을 소진시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처음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니체 사랑의 배신과 자기긍정. 프리드리히 니체는 더 급진적입니다. 그는 이웃사랑이라는 기독교적 덕목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니체가 보기에 무차별적 이타주의는 약자의 도덕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 타인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공허함을 메우려는 것이죠.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이 말은 이기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의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제대로 존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경계도 침범합니다. 니체는 또한 힘의 의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지배욕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는 의지입니다. 무차별적 친절은 이 의지의 포기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니체라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넘치는 힘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자기 부정에서 나오는가? 넘치는 자에게서 나오는 친절은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풍요롭게 하면서도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족함 속에서 억지로 짜내는 친절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스토아적 경계의 지혜.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타인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 보라. 그리고 타인이 너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게 하지 마라.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의 구분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생각과 행동뿐입니다. 타인의 반응, 타인의 감정, 타인의 선택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친절한 사람들은 이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책임지려 하고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의무로 여깁니다. 결과는 무력감과 좌절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 최소한 너 자신을 기쁘게 하라.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현실의 인정입니다. 당신이 100명에게 친절을 베풀어도 그중 일부는 당신을 오해하고 일부는 당신을 이용하고 일부는 당신을 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당신에게 진심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처 집착 없는 자비.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무차별적 친절과 다릅니다. 부처님은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차별적 친절은 종종 집착의 다른 형태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해. 내가 도우면 이 사람이 변할 거야.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해. 이 모든 것이 집착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집착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미지에도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부처님은 무조건적인 자비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를 도와야 하고 누구와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사람들이 왜 피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모든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가르침을 따랐다고 답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어리석다. 자비는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독사는 피해야 한다. 독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이제 실천의 단계입니다. 철학적 통찰을 삶에 적용하려면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관계의 재고 조사를 하십시오. 당신의 인간관계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각 관계를 3가지 범주로 나누십시오. 에너지를 주는 관계 함께 있으면 힘이 나고 성장하게 되고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관계. 에너지가 중립적인 관계, 특별히 힘들지도 특별히 좋지도 않은 관계.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 만나고 나면 지치고 죄책감이 들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관계. 첫 번째 범주에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십시오. 이들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 범주에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되 깊이 개입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범주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신이 먼저 착용하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거절의 언어를 배우십시오. 아니요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당신은 거절할 때 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제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곳에 써야 할 때입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 상황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장들을 연습하십시오. 처음엔 불편할 것입니다. 죄책감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당신의 거절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당신이 경계를 세우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더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선택적 무관심을 실천하십시오. 모든 것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뭐라고 하든, 당신을 오해하든, 당신을 비난하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마크 맨슨이 신경 끄기의 기술에서 말했듯이 당신은 신경 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신경 쓰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 당신의 목표, 당신의 성장에 집중하십시오. SNS에서 누군가 당신을 언급했다고 해서 즉시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적 무관심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중력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쓸지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넷째,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타인의 감정에 과도하게 동화되지 마십시오. 공감과 동화는 다릅니다.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동화는 상대의 감정에 완전히 휩쓸려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당신은 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건강한 분리라고 부릅니다. 나는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것이고 나는 나의 평화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다섯째, 호혜성의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당신이 계속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6개월 동안 당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재평가하십시오. 당신이 위기일 때 사라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위기일 때 당신이 꼭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현실의 인정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투자하십시오. 여섯째, 자기 충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매일 최소 30분은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 동안은 누구의 전화도 받지 마십시오. 누구의 메시지도 확인하지 마십시오. 책을 읽거나 산책하거나 명상하거나 그저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이 이기적으로 느껴진다면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이 소진된 것입니다. 자기 충전은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닳으면 충전하듯이 당신도 충전이 필요합니다. 충전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주려고 하면 결국 당신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불행해집니다. 일곱째, 내적 기준을 세우십시오.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답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관점일 뿐입니다. 당신의 기준으로 당신이 옳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외부의 승인을 구걸하는 삶을 멈추십시오. 내면의 확신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무차별적인 친절이 덕목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시도가 결국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당신의 친절은 귀해야 합니다.
무한정 퍼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선택해서 베푸는 선물이어야 합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성장을 돕는 사람에게, 당신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주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착취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경계를 세우십시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처럼 적절한 거리를 찾으십시오. 니체가 말한 대로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아우렐리우스가 가르친 대로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부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혜로운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이것은 냉정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한 삶입니다. 당신이 소진되지 않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억지로 친절하지 않을 때 당신의 친절은 진심이 됩니다. 당신이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기를 포기할 때 당신은 중요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소진시키는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모두를 기쁘게 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나 자신에게 친절할 자격이 있다. 나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이 해방의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어깨의 무게가 내려가는 것을, 가슴의 공간이 열리는 것을. 당신은 이제 당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의 진실을 따라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당신으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오늘부터 선택하십시오.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려는 환상을 버리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이자 가장 깊은 평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해방을 응원합니다.